이상하고 놀라운 물건들이 종종 발견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녹슨컵과 동굴 그림이 전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실험복을 입은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를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지가 많은 판과 거대한 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커다란 머리를 가진 인간도 있었어요. 이제 발굴 도구를 들고 고대로 돌아가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회를 탐험해보세요. 사르데냐는 지금은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3000년 전에는 방문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이 섬에는 끔찍한 거인들이 돌아다녔다는 소문이 있어요. 심지어 4m가 넘는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분명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1974년 몬테프라마라는 섬의 한 지역에서 5000개가 넘는 깨진 돌 유물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전시되는 대신 약 30년 동안 지하금고에 갇혀 있었어요.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요? 2005년에 마침내 조각들이 옮겨졌을 때 과학자들은 조각들을 모아 각각 2.4m 높이의 거인 남성 조각상 38개를 발견했어요. 전설적인 해골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꽤 거대하죠. 이 조각상들은 오래전에 이 섬에 살았던 누라직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거대한 조각상 외에도 8,000개가 넘는 거대한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누라직이 거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확실히 큰 걸 좋아했습니다. 저도 저희 동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려요.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꽤 똑똑하지만 가장 똑똑한 인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913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개골 화석에서 보스코프인이 더 똑똑한 경쟁자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발견됐거든요. 인간과 비슷한 이 종은 10,000년 전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두개골을 보면 머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아 뇌가 우리보다 30% 정도 더 컸을 것으로 추정돼요. 와, 평균 IQ는 약 140에서 149로 오늘날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한 0.5%에 속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스코프가 훨씬 더 똑똑하다면 왜 그들은 주변에 없고 우리는 있을까요? 글쎄요, 큰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유인원의 친척보다 훨씬 더 크고 주로 전전두엽 피질이 발달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사결정, 단기기억, 자기인식과 같은 고차원적인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처리하는 뇌 부분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스코프는 사냥과 같은 실용적인 일보다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우리는 이 영리한 사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개골 조각이 유일한 증거라며 보스코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정글은 거대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전세계 동식물 중에 약 30%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하지만 원주민 중 한 종인 인간의 역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어요. 수수께끼의 카사라베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서기 1400년경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마존에 흩어져 있는 부족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는 땅에서 지형 문자라고 불리는 크고 특이한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지형 문자는 단순한 얕은 도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2,9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약 450개의 표시가 있으며 일부는 폭이 396m에 달하는 거대한 문명의 유적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도랑에는 의식용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550년 전만 해도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전한 레이저를 사용해 숲을 헤치지 않고 지도를 만드는 라이다와 같은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와 통로, 심지어 높이 21.3m가 넘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어요. 26개의 개별 정착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2개는 각각 최소 250에이커에 달했습니다. 대박, 축구장 330개 크기네요. 카사람의 원주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럽 정복자들이 그들을 몰아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당황스러운 고대 문명은 우리가 실제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도시 아틀란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있는 거대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플라톤이 만든 아테네의 완벽한 버전으로 생각했죠. 그렇다면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약 1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실제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세기에 미국 하원의원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13가지 이유를 제시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폭 40km의 거대한 도민 니샤트 구조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실제로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커서 우주에서만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상공을 비행하던 2명의 우주비행사는 이 거대한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일생일대에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조물이 아틀란티스와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약 1억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기원전 3300년 전으로 돌아가 남아시아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라판 문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갔어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에는 구운 벽돌집, 정교한 배수 시스템, 공중 목욕탕까지 갖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또한 상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표준화된 무게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뛰어난 야금 기술 덕분에 중동 지역까지 인맥을 넓혀 무역을 했어요. 심지어 고대 브랜딩의 한 형태인 도장은 무역품의 점토를 찍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번성하는 도시 생활과 함께 매우 발전된 문명을 이룩했지만 그들의 언어와 문자에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문자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의 사회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문명처럼 웅장한 궁전이나 거대한 기념물 등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대신 가장 큰 건물은 곡물 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실용적이었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이 번성했던 문명은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변화하자 하라파 사람들은 짐을 싸서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황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이 거대한 미로에서 용감한 여행자들을 사냥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크레타 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노아인들은 청동기 시대에 이곳에 살았어요. 그들은 멋진 궁전, 놀라운 프레스코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을 매료시킬 만큼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 신화에 영감을 주었을 정도로 복잡한 다층 건물과 정교한 복도로 이루어진 크노소스 같은 곳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링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배수 시스템조차 오늘날의 많은 것보다 더 발전해 있었어요.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을 인정합시다. 대부분의 고대 무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도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소문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대부분의 미라는 개봉되었습니다. 하나만 제외하고요. 바시리 미라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아무도 감히 그 안을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하워드 카터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1922년 투트 왕의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혁명적인 발견 이전에 그가 다른 미라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은 1919년이었고 바시리 미라, 파체리 미라, 손댈 수 없는 미라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가 룩소르의 왕들의 계곡에서 우연히 바시리 미라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나중에 투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에도 불구하고 이 미라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미라가 아직까지 무사한 이유는 미신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미라를 되돌릴 수 있다고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너무 복잡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연구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우려해 미라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유물을 다루는 모든 사람의 황금률은 유물을 더 좋게 만들거나 그대로 보존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고대 유물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케호모나 미소 짓는 동상 복원과 같은 경우입니다. 미라의 얼굴을 덮고 있는 섬세한 천에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멋진 디자인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방부 처리 방식을 사용한 미라는 이 미라가 유일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기술을 모르면 미라의 포장을 풀고 다시 감싸는 동안 미라를 망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와 약탈자 모두 다양한 이유로 미라의 천을 풀었는데 대부분 미라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뜯지 않고도 석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바실이 미라를 자세히 살펴본 연구원들은 이 미라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살았던 키 167cm 정도의 남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는 대략 2300년 전의 미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집트 박물관은 엑스레이 스캔을 통해 이 남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파체리인지 네누인지는 구분하기 조금 까다로워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또한 미라가 들어있는 화려한 케이스에 온갖 종류의 장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라가 침대에 누워있고 그 옆에는 호루스의 네 아들과 함께 이시스와 네프티스의 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장래의 신 아누비스의 이미지 2개가 케이스 발 밑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실이 미라만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세템캡 D는 미라의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프랑스 고고학자 가스통 마스페로는 미라가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무덤이 오래전에 도굴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덕분에 우리는 미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캔 결과 대제사장 아내의 목, 오른팔, 이마에 걸린 부적을 포함한 몇 가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치아 문제와 무릎 관절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녀는 고령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통치하던 시절의 다양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템캡 D는 피네젬 2세의 여동생이자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혈연 관계로 남매였지만 당시에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것이 꽤 흔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도 그랬죠. 순혈주의를 추구한 결과 근친 교배와 악명 높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턱만 남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규칙과 도덕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시리와 이세템캡 D가 무사히 살아남은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트 왕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는 미라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무덤 자체는 1922년에 발견되었지만 1925년에야 발굴을 통해 중첩된 관을 열었습니다. 은색 핀으로 고정된 바깥쪽 관이 열리자 화려한 유리와 꽃화환으로 장식된 미라 모양의 또 다른 관이 드러났어요. 왕의 미라가 습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운데 관은 꽤 무거웠고 손잡이도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습니다. 숭금의 붉은 천으로 쌓인 가장 안쪽 관 안에서 왕의 미라를 발견했고 1925년 10월 28일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탕카멘의 미라는 약 185cm의 크기로 188cm 길이의 가장 안쪽 관에 꼭 들어맞았어요.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고대의 말라비틀어진 미라처럼 부서지기 쉬운 것을 특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미라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죠. 탐험대의 수석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는 미라에 양동이 2개 분량의 기름이 부어졌지만 마스크와 발은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고 추정했습니다. 미라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였죠. 시신은 관에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오른쪽과 왼쪽에 어두운 기름의 양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관이 석관으로 내려가는 동안 기울어졌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름은 관 내부에 습기를 만들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적으로 반응했는데 카터는 일종의 느린 자연 연소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리넨천의 탄화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열과 습기의 조합은 미라에게 큰 타격을 입혔어요. 갈고리와 도리깨가 떨어져 나가고 레진 풍뎅이가 갈라지고 손과 미라 밴드를 고정하는 실이 썩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오일이 굳어져 미라와 마스크가 관 바닥에 단단히 접착되었습니다. 미라를 안쪽 관과 가운데 관에서 분리하기 위해 관을 햇볕에 몇 시간 동안 두어 섭씨 65도까지 온도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여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 검사는 미라가 있던 그 자리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투탕카멘의 미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다리와 발이었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붕대를 벗겨내면서 왕과 함께 쌓여있던 수많은 보물 중 첫 번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시간을 들여 발견한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붕대의 안쪽 층은 대부분 먼지로 변하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원래 어떻게 감쌌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법은 당시에 다른 귀족 미라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일치합니다. 몸통과 허벅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 접힌 리넨 패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깥쪽과 안쪽 붕대는 고운 린넨으로 만들어졌고 중간층은 더 거칠었습니다. 어깨와 가슴 주변에는 복잡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사타구니 주변도 비슷한 스타일로 감겨 있었습니다. 각 팔다리와 손가락, 발가락에는 금으로 된 모자를 씌워 따로 감쌌습니다. 투탕카멘은 발에 금박 샌들도 신었어요. 연구진은 외부 붕대를 제거하여 관에서 미라를 분리하려고 했지만 레진이 시신을 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결국 미라를 깎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몸통을 엉덩이에서 반으로 자르고 팔을 분리하여 붕대를 계속 풀어야 했습니다. 안전성을 위해 각 부분을 뜨거운 파라핀 왁스로 처리하고 나중에 레진으로 손과 발을 다시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칼을 사용하여 마스크에서 머리를 분리했습니다. 치아를 확인하기 위해 턱과 목 주위를 절개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레진으로 고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에 그대로 두었어야 했나요? 아니면 옳은 일을 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것은 진짜 인간의 뇌입니다. 뜨거운 화산재 구름 때문에 유리로 변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거의 2000년 전 베수비오산이 폭발하여 폼페이, 오플론티스, 헤르쿨라네움과 같은 도시를 파괴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뇌는 79년 헤르쿨라네움에 살았던 한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헤르쿨라네움은 가장 유명한 로마 시대 도시는 아니지만 1709년 베수비오 화산재 아래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약 200년 후 고고학자들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이 청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연기와 화산재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헤르쿨라네움 시민 대부분은 구조되기를 바라며 해안가로 달려갔지만 이 뇌의 주인은 결국 건물 안에 갇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덕분에 그의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뇌가 유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만 분출한 것이 아니라 굳은 용암이 흘러내리기 전에 아주 뜨거운 화산재 구름도 함께 내보냈어요. 화산 쇠설류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용암은 섭씨 465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는데 이는 뇌를 녹일 만큼 뜨겁지만 유리로 변할 만큼 뜨겁지는 않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화산재 구름은 섭씨 500도에서 600도 사이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유리로 바꾸려면 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냉각도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언가가 액체로 녹을 때까지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천천히 식히면 이 액체의 분자가 결정 모양으로 차분하게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매우 빠르게 식으면 액체가 어떤 형태로든 굳어버립니다. 마치 얼음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쟁반에 물을 붓고 냉동실에 넣으면 빨리 식기 때문에 얼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물을 실온에 그대로 두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뇌가 매우 높은 온도로 인해 녹았지만 결정화되거나 끓기 전에 매우 차가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흐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았지만 화산 쇠설주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에 도달한 화산재 구름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뜨거웠고 적절한 시간에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랐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유리 변환에 필요한 정확한 온도를 알아내기 위해 시차 주사 열량 측정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이 멋진 이름은 기본적으로 유리 파편을 가열하여 언제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녹기 시작하려면 화산재 구름이 정확히 섭씨 510도까지 뜨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건물 안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밖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었지만 건물 벽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이 제공한 보호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사라져버렸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의 몸의 다른 부분은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화 과정이 일어나려면 액체가 필요합니다. 뇌는 수분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유리화 과정의 주요 후보입니다. 다른 장기에도 액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뇌만큼 보호되지 않아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럼 뼈는요? 뼈는 액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탄화되지 않은 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뇌가 유리로 변한 모습은 화산의 차가운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 유리의 일종인 흑요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유리화된 뇌를 발견한 법의학 고고학자도 처음에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뼈를 연구하던 중 두개골 내부를 가득 채운 화산재 한가운데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흑요석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쉬웠고 일부 파편은 크기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유리를 시험실로 가져간 후에야 이것이 그 남자 뇌의 일부란 것을 알았습니다. 현미경의 도움으로 이것이 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인 유기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유기조직은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생성하는 분자인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단백질이 아니었어요. 모든 장기가 다른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뇌에 특화된 단백질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유리 안에 신경세포가 보존되어 있고 신경세포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는 덩굴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미경은 또한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 메시지의 속도를 높여주는 지방물질인 미엘린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존된 인간의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17세기 이래로 4,000개 이상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숫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장기는 사라지고 뇌만 골격에 보존된 채로 발견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뇌는 실제로 시신이 묻힌 후 가장 먼저 분해되는 기관으로 보통 액체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우연히 발견하면 보통 말라 비틀어졌거나 얼었거나 말 그대로 비누로 변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이 매우 더운 곳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뇌가 탈수될 수 있습니다. 냉동뇌는 극지방 툰드라처럼 매우 추운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뇌가 비누로 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누화 과정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누를 만들려면 많은 지방과 기름이 필요하고 인간의 뇌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비누로 변한 뇌를 발견하면 매우 습하고 산소가 거의 없는 곳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2년 건설 노동자들이 플로리다의 한 연못에서 수십 구의 인고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8,000년 전의 유골이었고 그중 91구는 뇌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였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젤리 비누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스페인에서는 이 비누화 과정을 통해 보존된 45명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자들이 뇌의 화학 성분과 사망 당시의 기상 조건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터키에서 도시에 대한 공격을 피하려던 중년 남성과 10대 3,700년 된 두 개의 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뜨거운 불로 인해 뇌가 수치로 변했습니다. 두개골이 이 상태의 뇌를 보존하고 있었지만 가열과 냉각 과정이 뇌를 유리화할 만큼 강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자연적으로 유리로 변한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유니콘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학자들에게 인간의 뇌를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뇌를 유리로 만들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자연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학에 기여한 이 청년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는 자신의 뇌가 언젠가 획기적인 발견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영국에는 약 11만 5천 개의 우편함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수상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길 보세요. 저희는 케이스니스 황야 지역에 있습니다. 채석장과 황야 지역 사이 외딴 곳 한가운데에 외로운 우편함이 서 있습니다. 존 오그로츠와 가까운 워스힐 근처에서 이 기이한 것을 발견한 것은 현지 교사 크리스 에이트켄이었습니다. 존 오그로츠는 스코틀랜드의 유서 깊은 케이스니스 카운티에 있는 카니스 베이에서 북동쪽으로 4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약 300명에 불과하고 모두들 자신들의 우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외딴 언덕에 우편함이 필요할까요? 크리스가 사진을 공유하자 누군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 한 기업가가 캠스터 주변의 작은 땅을 팔면서 구매자들이 작은 땅의 지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우편함이 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존 오그로츠의 지주라고 적힌 우편함에는 토르스텐 소머라는 이름과 독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개인 식별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크리스가 열어보니 웹사이트 링크만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스코틀랜드 국기를 흔들며 스코틀랜드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고 심지어 자신을 올드 스코틀랜드맨이라고 칭하는 소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머가 작은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지주 소유권을 구입하는 것은 종종 사기로 간주되며 실제 소유권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스힐 주변 지역에서도 최근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우편함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탐정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고급 패션에 대해 알아볼까요? 텍사스 사막에 프라다 팝업 스토어가 있다는 펑키한 이미지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네, 매장이 있긴 있죠. 약 8만 달러 상당의 다양한 프라다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우치 아프라다가 직접 상품을 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계산원도 없고 점원도 없어서 마치 영구적으로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반전은 사실 이것이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자연에 서서히 녹아들도록 설계되어 현재의 소비 문화를 재미있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 수 없는 상품을 왜 전시할까요? 사치품이 지닌 이해하기 어려운 매력에 대한 은유입니다. 조용히 썩어 없어져야 할 물건이었지만 이를 둘러싼 과대 광고로 인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잠재적인 도둑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예술가들은 패배를 인정해야 했어요. 지금은 관광객부터 유명인까지 모두가 찾는 사진 촬영의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브랜드 핸드백을 찾을 수 있지만 웨일스 동굴 어딘가에서 자동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이며 자동차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동굴은 웨일즈에 숨어있는 유명한 버려진 자동차 동굴입니다. 옛날에는 세레디지온에 있는 슬레이트 광산으로 노동자들이 수많은 슬레이트를 캐내어 협괴 전차를 이용해 운반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수십 년 전 광업이 사라지면서 광산은 조용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감히 안으로 들어간다면 2개의 큰 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메인 챔버는 약 20m 깊이로 떨어지며 대부분 수중에 있고 위에는 작은 구멍만 있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은 이후 지역 주민들과 시의회는 그 구멍을 이용해 온갖 종류의 원치 않는 물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냉장고와 TV부터 자동차들이 쌓여있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동굴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한 줄기 빛이 버려진 자동차와 금속 더미를 비추는 장면입니다. 빛이 비추면 물은 아름다운 청록색으로 빛나며 잔잔한 수면 위에 자동차와 동굴벽이 아름답게 반사됩니다. 때때로 슬레이트 조각이 떨어져 고요함을 깨고 물결이 일렁입니다. 웨일즈에서 또 하나의 기이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웨일즈 포위스의 헤이 블러프에서 반짝이는 3m짜리 은색 기둥이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건축업자인 크레이그 뮤어가
하이킹 도중 발견했는데 그는 마치 우주에서 방금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지컬 스틸로 만들어졌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용접 부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뮤어의 발견은 2020년에 전 세계에 나타난 신비한 기둥을 연상시키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인 리처드 헤인즈는 일종의 과학적 설치물일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허가받지 않은 구조물에 대한 국립공원 규정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뮤어는 주변에 눈에 띄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가져왔거나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유타 아일 오브 화이트, 심지어 뱅시 아님이라는 유머러스한 표시가 붙은 글래스톤베리 토리에서도 비슷한 기둥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시일 수도 있어요. 영국은 2023년 기준 70개의 뱅크시 작품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가 영국인이고 브리스톨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당연한 일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비극지 사막인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는 팬아메리칸 하이웨이의 킬로미터 표시 1309의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래 위에 11m 높이로 솟은 거대한 시멘트 손이에요. 소름 끼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손은 여러분을 붙잡아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소름 끼치는 괴물이 아니니까요. 사라진 문명의 고대 유물도 아닙니다. 1992년에 한 전문 조각가가 이 기발한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외딴 곳에 있지만 이 손은 낙서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2번씩 청소해야 해요. 그런데 이 손이 유일한 랜드마크는 아닙니다. 같은 조각가가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도 비슷한 손을 만들었는데 거인이 남미를 돌손으로 움켜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표현한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비소코 계곡숲에 숨겨진 이 거대한 돌 구체를 확인해 보세요. 고대 유물일까요? 아니면 현대 미술 작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항상 그렇듯이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름이 약 3m에 달하는 이 구가 은결이라는 자연 발생 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이 구는 철분 함량이 높아 붉은색을 띠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물 입자가 서로 달라붙으면서 형성됩니다. 은결은 매우 거친 모양을 띠기도 하지만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보스니아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리는 고고학자는 이 유물이 사실 1000년 전의 인공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 은결물은 보스니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6천만 년이 넘은 거대하고 둥근 돌인 뉴질랜드의 바위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스다코다에도 대포알 은결물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디키스 사람들이 만든 완벽한 모양과 배열로 인간의 창의력을 증명하는 인공 돌구체도 잊지 마세요. 따라서 보스니아의 구체는 매우 흥미롭지만 아마도 잃어버린 문명의 잔재가 아니라 고대의 은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쉽네요. 어떤 것들은 너무 잘 숨겨져 있어서 해저 깊숙이 내려가야만 엿볼 수 있어요. 한때 로마 엘리트들의 쾌락의 명소였던 바이아는 당시의 라스베가스와 같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휴양 도시는 화산 온천으로 번성했으며 네로와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별장을 지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8세기에 바이아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1500년경에 버려졌어요. 수위가 높아지면서 도시의 대부분이 만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수중 고고학 공원 중 하나에서 바이아의 고대 유적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참으세요. 공룡 신년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룡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랩터, 디플로도쿠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새로운 게스트도 있어요. 고생물학자들이 티렉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새로운 공룡 종을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육즙이 많은 스테이크보다는 아삭한 샐러드를 더 좋아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발음할지 아시는 분? 듀오니쿠스 초그트바타리.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이들은 초식동물인 테리지노사우루스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에게 듀오니쿠스가 공룡 진화의 새로운 계통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 특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룡 파티로 돌아가 볼까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공룡들을 볼 수 있어요. 티렉스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로시랩터는 사납고 변덕이 심해 보여요. 트리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루스는 공격적이지만 조용합니다. 가만히 있는 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녀석들처럼요. 그 중에서도 테리지노사우루스는 항상 도와주고 파티에서 항상 곁을 지켜주며 절대 성가시게 하지 않는 차분한 친구입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약 1억에서 1억 6,6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지금의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살았습니다.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티렉스와 같은 포식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초승달 모양의 커다란 발톱을 가진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일부 종의 경우 발톱이 최대 50cm에 달하기도 했어요. 이 괴물들이 육식성이었다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발톱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듀오니쿠스는 길이가 거의 3m에 달하는 꽤 큰 동물이었어요. 하마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몸무게는 약 270kg으로 말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오리코처럼 긴 입과 엄지손가락 3개가 달린 긴 앞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듀오니쿠스는 양손에 손가락이 2개뿐인 독특한 공룡이었어요. 두 손가락 공룡의 발견은 고생물학자들을 크게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3개가 아니라 2개인 게 뭐 어떻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룡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최근 고생물학 뉴스에 따르면 몽골에서 이 공룡 발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보존된 가장 큰 발톱이었어요. 크기는 약 30cm였고 곡선 모양이었어요. 거대한 바나나 같았죠. 가장 멋진 점은 발톱이 케라틴으로 덮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톱도 이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대형 도마뱀이 우리 손톱과 같은 구성의 발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은 놀랍습니다. 티렉스가 닭으로 벨로시랩터가 타조로 진화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 알고 계신가요? 분명 수많은 진화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손가락 공룡의 발견은 공룡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각 발에 발톱이 3개씩 있었는데 왜 자연은 그중 하나를 없앴을까요? 과학자들은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손가락이 2개인 발이 3개인 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룡은 카멜레온처럼 초목이나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두 손가락이 달린 긴 발은 공룡이 자신을 방어하고 동료를 돌보며 심지어 놀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룡이 뭘 하며 놀았는지 상상하기는 어렵네요. 하이파이브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이투? 그 집게를 먹이를 잡을 때뿐만 아니라 포식자와 싸우는데도 사용했다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포식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티렉스도 앞발 구조는 비슷했지만 작은 발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듀오니쿠스가 권투를 하거나 나무에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네, 초식 공룡이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쁜 공룡들이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듀오니쿠스가 약자에게는 친절하고 강자에게는 강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공룡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파티에서 가장 이상한 손님은 끔찍한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데이노케루스였습니다. 듀오니쿠스의 사례는 공룡이 3손가락 발에서 2손가락 발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고대 도마뱀이 어떻게 말이나 다른 동물로 진화할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공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미지의 공룡의 팔, 손, 어깨 이음뼈가 발견됐어요. 고생물학자들이 뼈를 조합한 결과 길고 소름 끼치는 2개의 팔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팔은 몸통 없이 박물관에 남아 있었어요.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무섭게 보였죠. 각 팔의 길이는 약 2.4m였습니다. 가장 키가 큰 농구 선수보다 더 큽니다. 고생물학자들은 고비 사막에서 다른 공룡의 신체 부위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데이노케이루스는 고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긴팔의 주인은 얼마나 컸을까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까지는요. 이 도마뱀에 관한 최신 고생물학 뉴스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과학자들이 잘 보존된 데이노케이루스의 다른 유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도마뱀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두 손가락 공룡의 발견보다 훨씬 더 멋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데이노케이루스는 거대하고 다소 느렸으며 말처럼 생긴 머리와 혹처럼 생긴 척추를 가졌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괴상한 모습이었어요. 이 새로운 공룡종은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타조와 같은 종인 오르니토 미모사 우리아에 속했어요. 하지만 데이노케이루스는 아니었습니다. 이 공룡은 속도와 민첩성 대신 거대한 크기를 가졌어요. 길이 11m, 무게 6,000kg으로 다 자란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와 지하철 차량 절반의 길이에만 먹는 거대한 공룡이었죠.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데이노케이루스는 매우 무해했습니다. 긴 주둥이는 오리나 말의 주둥이처럼 생겼습니다. 이빨도 없었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른 포식성 거인들에게는 쉬운 점심 식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발견된 공룡의 골격에서 물린 자국을 발견했어요. 이 덩치 큰 친구는 정말 나쁜 놈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도마뱀의 점심 식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부드러운 식물, 해조류, 작은 척추동물, 물고기까지요. 부리와 혀로 호수의 강바닥에 먹이를 빨아먹고 돌을 삼켜서 먹이를 갈아 먹었습니다. 이 돌은 음식 조각을 잘게 부셔서 위가 음식을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공룡은 무시무시한 손으로 나무와 땅을 파고 먹이를 주었어요. 하지만 공룡의 몸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등과 꼬리였어요. 꼬리 끝의 뼈는 미당골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 구조는 현대 새의 깃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꼬리를 부채처럼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척추에서 튀어나온 두꺼운 뼈 가시가 있었어요. 그 뼈들이 피부로 덮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이상한 골격 구조 전체가 돛처럼 보였습니다. 공룡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진화했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과학자들은 척추에서 나온 인대가 공룡의 무거운 배와 다리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사장교를 상상해 보세요. 긴 수직 빔에는 도로를 지탱하는 많은 케이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노케이루스의 가시와 인대도 공룡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룡 파티에서 실수로 잔을 떨어뜨려 어색해하는 수줍음이 많고 키가 큰 남자와 같아요. 외롭습니다. 친구를 찾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반드시 친구를 찾을 거예요. 디플로도쿠스가 훌륭한 친구가 될 거예요. 두 손가락이 포식자처럼 생긴 초식공룡과 두 개의 긴 팔을 가진 말처럼 생긴 거인은 공룡의 진화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티렉스, 벨로시랩터, 디플로도쿠스 등은 고대 세계의 슈퍼스타였어요. 고생물학자들이 새로운 공룡종을 발견하여 기존 공룡을 명성의 반열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데이노케이루스와 듀오니쿠스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전 찬성이에요. 완벽한 여름날입니다. 해변에서 시원한 물에 발가락을 담그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17m 높이의 수중 악몽이 파도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런던 2층 버스 2대 크기인 이 괴물은 날카로운 60여 개의 이빨을 자랑하며 입 지붕에는 보너스로 씹는 이빨도 있어요. 이 수중 동물은 먹이도 까다롭지 않아요. 상어? 거북이? 다른 바다 괴물? 네, 모두 메뉴에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바다를 지배했던 해양 파충류 모사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쥬라기 월드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거대한 생물이 물 밖으로 뛰어나와 백상아리를 초밥처럼 낚아채는 장대한 장면의 주인공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모사사우루스인데 그 모습만큼이나 무시무시하죠.
최근 과학자들은 미시시피주에서 해양 괴물의 화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목련과 메기의 땅 미시시피요. 알고 보니 고대 해룡의 서식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견은 행복한 우연이었습니다. 한 지질학자 팀이 미시시피주 동쪽 중부의 지형을 매핑하던 중 땅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나 조개 껍질이 아니라 척추 뼈였어요. 게다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커서 발견한 과학자의 손에도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화석은 알려진 모사사우루스 중 가장 큰 종인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는 길이가 무려 17m에 달했습니다. 이 새로운 표본은 적어도 9m 이상에 달합니다. 세계 신기록은 깨지 못했지만 미시시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의 왕관을 차지한 것은 확실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전히 평균적인 알비차보다 길고 연비도 훨씬 나쁘다는 점이에요. 사실 미시시피 자연과학 박물관에는 이미 몇 개의 모사사우루스 화석이 소장되어 있었지만 이 새로운 화석이 스포트라이트를 훔칠지도 몰라요. 이게 다른 것들과 단절된 사건도 아닙니다. 2015년 고생물학자들은 노스다코타에서 7.3m 길이의 모사사우루스 두개골을 발굴했습니다. 몇 년 후 한 개인 화석 사냥꾼이 텍사스에서 똑같이 거대한 모사사우루스, 적어도 그것의 턱뼈를 발견했습니다. 바다용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다괴물은 사실 고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원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두개골은 1764년 네덜란드의 한 채석장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고래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두 번째 골격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프랑스 혁명군이 1794년 포위 공격 중에 말 그대로 약탈해 갔어요. 전설에 따르면 600병의 와인과 맞바꿨다고 하는데 공정한 거래처럼 들리지는 않네요. 이 화석은 실제로 멸종이라는 개념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수세기 동안 고생물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모사사우루스 화석은 마치 고대의 비늘 모양의 유명 인사가 흔적을 남기듯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의 오지에서 모로코의 사막, 뉴저지에서 벨기에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은 치아부터 두개골 전체까지 모든 것을 발견했으며 때로는 수세기 동안 박물관 서랍에 잘못 보관된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해의 거인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바다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이 있었다면 모사사우루스가 수상했을 것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입에 약 60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 찬 거대한 비늘 모양의 어뢰를 상상해보세요. 이빨이 입천장에 과도하게 자란 것을 포함해서요. 추진력을 위한 긴 근육질의 꼬리와 터보 충전식 노처럼 작동하는 4개의 노 같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 파충류의 스피드보트처럼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도마뱀과 뱀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 두 동물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일부 모사사우루스는 오늘날 상어가 전기 수신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물속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적응 기능을 가지고 있어 멀리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도 잘 발달해서 어두운 바닷속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빠르고 찾기 어려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중요한 이점이었어요.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선사시대 악몽의 주인공이 된 진짜 이유는 바로 이들의 태도 때문이에요. 이 바다괴물은 물고기, 거북이, 새, 상어, 다른 모사사우루스 등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화석화된 모사사우루스의 위 내용물은 그들이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가족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모사사우루스가 있었다면 해변에서의 하루는 훨씬 더 짜릿하고 더 짧아졌을 거예요. 모사사우루스가 백악기 후기 바다의 지배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강렬했어요. 오늘날의 범고래나 백상아리처럼 모사사우루스는 매복 전술을 사용해서 아래에서 먹잇감에게 몰래 접근한 후 폭발적인 힘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거북이나 다른 모사사우루스의 화석화된 뼈에서 발견된 물린 자국은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올 만한 격렬한 수중 전투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시시피에 오게 되었을까요?
시계를 약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미 대륙의 일부가 수중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부 내해로 알려진 광활하고 얕은 바다는 멕시코만에서 북극해까지 이어지며 대륙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바다는 따뜻하고 생명체가 넘쳐났으며 바다 괴물이 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이 바닷길은 물로 이루어진 원더랜드였습니다. 목이 긴 수장용이 물속을 활보하고 이빨을 드러낸 새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잠수하고 자동차 타이어만한 굴이 암초 같은 구조물에 달라붙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여기 이 이상한 녀석과 같은 거대한 물고기들도 이곳을 집이라고 불렀어요. 이 고대 내륙 바다는 폭이 966km가 넘는 곳도 있었지만 수심이 수백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포식자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또한 수심이 얕아 먹잇감이 숨을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닷길은 선사시대에 뷔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부 내륙 해협이 영구적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키 산맥이 솟아오르면서 해협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얕은 바다에서 늪으로 그리고 다시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한때 바다였던 이곳은 옥수수밭과 소, 가끔씩 흙 속에 숨어있는 모사사우루스 척추가 있는 중서부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사사우루스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괴물은 멸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 짐승은 약 6,600만 년 전 지구에 반갑지 않은 손님, 즉 16km 너비의 소행성이 찾아오면서 물속에서 무덤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행성은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하면서 행성 규모의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고 숲에 불이 붙었으며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파편이 날아들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햇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겨울은 지구를 깊은 동결에 빠뜨렸습니다. 햇빛이 사라지자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었고 먹이사슬은 카드의 집처럼 무너졌습니다. 육지에서는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굶주렸고 다음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포식자 차례였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약 75%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안전한 피난처였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먼저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선을 따라 해양 생물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당이 등장했습니다. 햇빛이 없어서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작고 미세한 식물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멸종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 걸음식을 하는 섭식자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뷔페가 말라버리자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포식자들도 굶주리게 됐어요. 먹이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기온이 급강하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조차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수장용, 암모나이트와 함께 모사사우루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전멸했습니다. 바다 괴물의 통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바다 괴물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 멸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17m짜리 도마뱀이 파티를 방해하지 않는 해변이 훨씬 더 편안하죠. 페루 이카 계곡의 바위 틈에서 예상치 못한 흥미진진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아주 오래된 고래의 뼈였어요. 처음에는 발견된 뼈가 너무 크고 모양이 이상해서 사람들은 그저 거대한 바위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무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위도 멋지지만 고대 페루 해안을 따라 돌아다니던 매우 큰 고대 동물의 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게다가 이 동물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았던 동물 중 가장 무거운 동물이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대왕고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요. 대왕고래는 30m가 넘는 길이와 200톤이 넘는 무게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타이틀을 충분히 오래 유지한 것 같으니 다음 후보에게 넘겨줄 차례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거대해요. 이 바다 괴물은 대왕고래보다 몸 길이는 짧았지만 무게는 93톤에서 370톤 사이로 더 무거웠을 거예요. 만일 더 높은 예상 무게에 가깝다면 페루세투스는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매우 두껍고 조밀한 뼈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 매너티나 다른 초기 고래에서도 이러한 뼈를 볼 수 있습니다. 조밀한 뼈는 해양 포유류에게 훌륭한 도구이며 이러한 특징은 몸을 무겁게 만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 잠긴 채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너무 무거우면 항상 가라앉게 되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따라서 가라앉지 않으려면 해양 포유류는 근육과 지방과 같은 가벼운 조직을 충분히 보유하여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야 해요. 당시 과학자들은 전체 골격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물이 얼마나 컸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해양 포유류의 무거운 뼈와 가벼운 조직의 비율을 사용하여 이 거대한 고대 고래의 전체 무게를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13년 전에 이 화석을 발견하고 그 후 10년을 고래의 뼈를 바위에서 꺼내는 데 보냈어요. 해부학적 구조와 나이를 통해 이 고래는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긴 주둥이와 장어와 비슷한 매끈한 몸을 가진 고래인 바실로사우루스의 사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헤르세투스는 대왕고래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닷속을 지배했던 거인이었어요. 현대의 고래와 달리 이 고대 고래는 더 큰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생물이 약 500만 년 전에 작은 생물을 많이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커졌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여기 그 이전에도 거대 고래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 고래가 어떻게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고대 생물이 정확히 무엇을 먹었는지 알기는 아직 어려워요. 몸집이 꽤 컸고 헤엄을 잘 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서 먹이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각각류, 조개 또는 모래 속에 숨어있는 다른 작은 동물을 먹었을 거예요. 한 가지 가설은 이 동물이 죽은 동물을 먹어치우는 청소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해양동물을 발견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막의 대부분은 예전에는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완벽한 예입니다. 약 5천만 년에서 1억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건조한 사막이 아니라 사하라 횡단 해로라고 불리는 얕은 바닷물이 흐르는 곳이었죠. 물론 지금은 땅이 젖지 않지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막에서 오래된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바다는 수심이 약 50m로 수영하기에 적당한 수준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햇빛이 많고 수심이 얕은 현대의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맹그로브 숲은 물론 달팽이와 조개와 같은 연체동물로 덮인 해저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바다가 마르고 남은 해양 퇴적물에는 다양한 화석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고대 수중세계에 살았던 동물들은 그리 친근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현대의 친척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보통 크기의 인간은 한 끼 식사는커녕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은 섬에 사는 동물은 본토의 친척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섬 거대화라고 부르는데 섬에는 자원이 더 많거나 포식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사하라 횡단 해협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 섬은 아니었지만 물이 드나들면서 작은 물주머니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주머니의 특정 조건이 동물이 더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바다뱀, 메기, 물고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턱이 엄청나게 강해서 딱딱한 것을 먹거나 조개 껍질을 부수는 데도 사용했어요. 그 이빨을 보면 다른 동물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나운 포식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피라냐처럼 식습관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어, 악어, 코끼리의 고대 친척과 같은 대형 포식자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하라 사막은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약 6,000년 전 지구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모래와 열기로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푸르고 울창한 숲속을 산책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사하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낙타, 모래 언덕, 정갈 등을 동굴벽에 그림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 악어를 그렸습니다. 이는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크고 무서운 동물이 살기에 충분한 물과 식물이 있었다는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약 30억 년 전만 해도 지구는 대부분 물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지구는 예전에는 대륙이 전혀 없고 섬만 흩어져 있는 거대한 바다색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서호주에서 열수 통풍구라고 불리는 바다 밑 깊은 곳에서 형성된 특별한 암석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일반적인 산소 유형인 O16과 O18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O18은 중성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무거워요. O16는 물에서 더 쉽게 증발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오래된 해저를 연구하면서 오늘날의 바다보다 더 많은 양의 O18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 지구는 오늘날 지구보다 건조한 땅이 적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주는 오래전에는 큰 동물과 울창한 열대우림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건조해졌고 호주에는 빅토리아 대사막과 같은 사막이 더 많이 생겼어요. 열대우림은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남게 되었죠. 전 세계 사막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화란 식물이 자라기에 좋았던 땅이 사막 또는 이와 유사한 곳으로 변하는 걸 말해요. 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와 함께 변화합니다. 하지만 사막화는 채굴, 농사, 도시건설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해요.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 더 이상 사람과 동물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식량이 자라지 않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며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동의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농부들과 협력하여 땅을 돌보고 손상된 지역을 고치고 물을 더 잘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인류는 우주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아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 우리 지구의 토양 속에도 말 그대로 환상적인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발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집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2019년 고고학자들은 남부 사카라에서 약 4,400년 전에 살았던 고위 관리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쿠이였고 무덤 벽에 있는 상형 문자들은 그의 많은 직책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당시 파라오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 발견은 무덤의 내부가 아니었다면 이집트에서 꽤 흔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벽, 천장, 심지어 바닥의 일부가 상형 문자, 그림, 그리고 복잡한 패턴들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건 그 이미지들의 색깔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였습니다. 벽과 천장의 갈라진 틈과 부서진 조각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근에 그린 것처럼 여전히 밝고 선명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2019년에 고고학자들이 도시 전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초기 청동기 시대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약 6,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도구, 도자기 조각들, 그리고 돌그릇들이 그 장소에서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이 도시가 그 시대의 뉴욕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고 합니다. 메갈로폴리스는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수십 개의 거리, 골목길, 공공 및 주거 지역을 갖추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그곳에 살던 시민들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왕국과 거래했다고 말합니다. 바힐은 영국 동부의 철기시대 정착지인데 고고학자들은 갑자기 그곳에서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조사하다가 한 특정한 도랑 안에서 수천 개의 개구리뼈를 발견했어요. 이후의 계산에 따르면 8,000개 이상의 뼈가 개구리와 두꺼비의 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손상 흔적은 없었어요. 뼈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무엇이 그렇게 많은 개구리와 두꺼비를 한 곳에 끌어들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개구리를 잡아먹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착촌 주민들이 남긴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버전에 따르면 개구리들이 농작물을 먹고 사는 많은 수의 곤충을 잡으러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찾다가 도랑에 갇혔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개구리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신비롭지는 않지만 흥미롭게도 거의 1800년 된 모욕이 영국의 하드리아누스 방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돌에 새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벽 바로 남쪽에 있는 고대 로마의 요새에는 많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글귀가 그 내용 때문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돌은 세쿤디누스를 언급했고 그에 대해 꽤 불쾌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로마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최초의 돌 낙서입니다. 뉴캐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와이오밍의 한 목장주가 목장 일을 하던 중 갑자기 흙에서 튀어나온 이상한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파내자 그 뼈는 곰보다 더 큰 거대한 생물의 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지역에는 곰이 없었어요. 목장 주인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과학자들이 뼈를 발굴했을 때 결국 3마리의 공룡뼈, 정확히 말해서 트리케라톱스로 밝혀졌어요. 이 발견은 2가지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첫째, 뼈는 놀랍게도 완전했어요. 사지뼈, 두개골 부분, 발, 그리고 꼬리의 일부가 있었어요. 둘째, 트리케라톱스는 이전에 발견된 모든 뼈들이 홀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외톨이로 여겨졌습니다. 이 경우 3마리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는 어린 공룡으로 보였고 다른 2마리는 아마도 부모였을 거예요. 3마리 중 가장 큰 것의 뼈에 난 이빨 자국으로 판단하건대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가족을 공격했고 그들은 거대한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파리의 카타콤은 아직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고 이상한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2004년 8월에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에펠탑에서 멀지 않은 동굴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완전한 장비를 갖춘 영화관으로 변신한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어요. 그 방에는 시청자들이 앉을 수 있는 공연장, 대형 스크린, 프로젝터,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모두 50년대 누아르 영화와 더 최근의 것으로 된 평범한 영화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동굴과 인접한 2번째 작은 동굴도 있었는데 이 동굴은 식당으로 사용됐어요. 누군가가 지하 영화관에 전기 시스템과 최소 3개의 전화선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길한 사실은 경찰관들이 이 문제를 더 조사하기 위해 3일 후에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전원 케이블과 전화선이 모두 끊어진 걸 발견했고 바닥 한가운데에 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오 라는 의문의 손글씨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누가 왜 지하 영화관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1948년 요르단에 지어진 150km 길이의 알 수 없는 벽에 대한 첫 보고가 있었어요. 누가 언제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벽의 목적이 방어는 아니었어요. 너무 낮고 좁아서 별로 보호 효과가 없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폐허로 남아있지만 새로 지었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벽 높이가 약 1m, 폭이 0.5m 정도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이 이상한 벽이 농경지 경계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연구원들은 벽의 서쪽에서 고대 농경지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 경계는 유목민 부족과 함께 동쪽에서 오던 배고픈 염소들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했을지도 몰라요. 요르단에는 한 가지 미스테리가 더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돌로 된 원들이에요. 지름이 약 400m 이상으로 상당히 커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빅서클을 11개 발견했어요. 네, 공식 이름이에요. 여전히 높이는 몇 미터에 불과해서 과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원래 연구원들은 그것들이 동물을 위한 목장이라고 믿었지만 그 원들이 사람이나 소를 출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돌 사이에 구멍이 없어요. 현재 아무도 누가 이 고대 건축물들을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모릅니다. 글래스고의 고고학자들은 2016년에 5,000년 된 석판을 발굴했지만 다시 묻었어요. 이 석판은 코크노스톤이라고 불리며 19세기부터 현지인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돌은 크고 평평하며 가로 13m, 세로 8m고 전 세계의 많은 다른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던 소용돌이 장식을 가지고 있어요. 석판은 1887년에 처음으로 완전히 발굴되었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낙서로 뒤덮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이 1965년에 그것을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또 다른 연구진은 현대 사진과 측량 기술을 사용하여 이 작품을 기록하기 위해 코크노 스톤을 다시 발굴했어요. 스톤헨지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슈퍼헨지는 어떠신가요? 2015년 고고학자들은 스톤헨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돌기둥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돌기둥들은 한때 똑바로 서 있었지만 약 4,500년 전에 바람과 땅의 침식에 의해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전에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신석기 시대의 기념비일 수도 있고 근처의 아봉강으로 이어지는 C자 모양의 경기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샘과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슈퍼헨지는 일종의 장식이었거나 심지어 멀지 않은 스톤헨지와 결합된 더 큰 구조물의 일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와우! 과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에서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타겟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하 방, 통로, 수직 구조물 등 과학자들은 이 도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카프레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이탈리아와 스코틀랜드 과학자들이 세 개의 피라미드 아래에 비밀 터널처럼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카프레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탐험은 이탈리아 피사의 코라도 말랑가와 스코틀랜드 스트라스 클라이드 대학교의 필리포 비온디가 이끌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기자 구원에서 두 번째로 큰 카프레 피라미드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카프레 피라미드 아래에서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고대 이집트 지하 도시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물이나 갱도일 가능성이 있는 8개의 거대한 수직 구조물이 그 아래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980m에 달하는데 부르즈 칼리파를 2개 반씩 차례로 지상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보면 이 발견의 엄청난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갱도는 지하 610m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역 중 일부는 지하 116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원통형 갱도는 나선형 통로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래된 고대 양식의 성을 상상해보세요. 2개의 거대한 기묘한 모양의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방은 정육면체일까요? 아니면 그릇일까요? 이 방들은 각각 79m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구조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원래의 목적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연구팀은 세 피라미드 모두에서 유사한 액세스 포인트가 발견될 수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즉, 이 피라미드들은 모두 지하 터널, 방, 통로로 이루어진 숨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표면 아래에 약 1219m의 더 깊은 곳에도 알려지지 않은 구조물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를 더하지 않나요? 하지만 가장 멋진 소식은 일부 팀원들에 따르면 기자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이 숨은 구조물이 전설적인 아멘티에 홀과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도착한다고 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3일 동안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하며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숨은 공간을 발견했을까요? 이를 밝히기 위해 연구원들은 지구에서 676km 상공에 위치한 2개의 위성을 사용했습니다. 이 위성은 기자구원에 레이더 신호를 보냈고 이 신호는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해서 나중에 새로 발견된 갱도를 포함한 지하 구조의 3D 모델로 편집했습니다.
그 후 연구팀은 돌을 관통할 수 있는 레이더의 일종인 합성 개구 레이더 SAR 기술을 사용해서 피라미드 내부 깊숙이 숨은 작은 방 모양의 구조물 5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방들 중 하나에는 한때 파라오 카프레의 무덤으로 여겨졌던 석관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이것이 실수였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 매장지는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5개의 숨은 방은 스캔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중앙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구조물 아래 어딘가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터널을 통해 더 많은 숨은 방과 우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약 4,500년 전의 것일 수도 있는데 고대 문명의 미스테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이 모든 지하 공간은 빈 방 몇 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자 피라미드 근처에는 더 많은 숨은 구조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구조물에는 지하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통로와 함께 속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를 암시하는 이미지를 세분화하면 광범위한 지하 네트워크가 드러날 수 있고 도시 전체가 지하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발견을 둘러싼 흥분에도 불구하고 지하 도시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 동료 고고학자들의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고학자와 레이더 전문가들이 이 주장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발견에 사용된 기술이 상세한 지하 이미지를 생성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표면 근처에서 발견된 5개의 작은 방은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훨씬 전부터 이 지역이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수 있다고 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레이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이라고 부르며 그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발견으로 고대 이집트 신화와 기자 피라미드 아래 어딘가에 숨은 문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지하방의 구조는 초기 이집트의 지혜를 보존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기록의 전당에 대한 신화 속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이 발견이 확인된다면 이집트의 신성한 지형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이 잃어버린 도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 구조물의 물리적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프레 프로젝트 팀은 발굴을 시작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발견한 자료는 학계에서 인정받기 전에 동료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의 이 고고학적 발견은 기자 왕실 묘지 아래에 있는 기이한 구조물과 관련된 또 다른 발견에 이은 것으로 연구원들은 그 기원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원격 감지 기술을 사용해서 기자의 서쪽 공동묘지 지하에서 신비한 L자형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이 지역은 왕족과 고위관리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묘지의 많은 무덤에는 평평한 지붕이 있는 직사각형의 돌 또는 진흙 벽돌 구조물인 지상 마스타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 중앙에는 지상 구조물이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미개척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팀은 전기 저항 단층 촬영, ERT와 지표 투과 레이더, GPR을 사용했습니다. ERT는 땅속으로 전류를 보내 저항을 측정해서 유해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GPR은 레이더를 땅속으로 보내고 레이더의 복귀를 기반으로 구조물을 매핑하는 방식이에요. 연구팀은 수면 약 2m 아래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길이가 최소 10m에 달하는 L자형 구조물로 보였어요. 측정 결과 이 구조물은 건설 후 모래로 다시 메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팀은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거나 공극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이상현상은 고저항성 구조로 분류되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이자 일본 도호쿠 대학의 교수인 사토 모토유키는 이 구조가 날카로운 모양이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역사가들이 피라미드가 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왕족과 고위층을 위해 지어졌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수단의 툰보스 고고학 유적지에서 나온 새로운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 도전합니다. 문제는 톰보스의 피라미드가 엘리트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은 노동자들의 매장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대 공동체에 열심히 일한 구성원들은 피라미드를 비롯한 가장 눈에 잘 띄는 기념물에서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고대 누비아 지역의 나일 강변에 위치한 톰보스는 기원전 1400년경 이집트가 이 지역을 정복한 후 이집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곳에 유적지를 건설했습니다. 톰보스의 노동자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보다는 훨씬 소박한 규모였습니다. 연구팀은 2012년에 처음 연구한 톰보스의 110개 인체 골격을 재분석했습니다. 특히 힘줄과 인대가 뼈에 부착되는 부위인 엔테스를 조사했어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육체 노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죠. 힘든 노동을 하면 힘줄과 인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뼈의 부착 지점에 뚜렷한 융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해골은 골격에 거의 변화가 없어 상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해골은 더 심각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하층 노동자의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피라미드 매장, 특히 피라미드 자체가 엘리트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엘리트만 피라미드에 묻혔다는 기존의 이해에 완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 연구는 하층 노동자들 역시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에서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들의 최고의 VIP 묘지로 알려진 이집트의 유명한 사카라 묘지를 발굴하던 중 갑자기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분홍색 문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돌문 뒤에는 열리지 않기로 되어 있던 이집트 왕족의 잃어버린 무덤이 있습니다. 역사해요가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신비롭고 보물이 가득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인 사카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쇼의 주인공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왕자님이죠. 우세레풀의 왕자, 우세르카프 왕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집트 제5왕조의 창시자예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그의 무덤이 발견된 방식은 말이죠. 모든 것이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에서 시작됐어요. 높이 4에서 4.5m, 너비 1.2m로 기린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예요. 또한 이웃의 SUV보다 확실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진짜 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관문인 가짜 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무덤에서 가짜 문은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무덤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가짜 문이 보통 이집트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붉은색 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문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644km 떨어진 채석장에서 이 돌을 가져와야 했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이 정도 크기와 재질의 가짜 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완전히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매우 비싸다는 것 외에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연구팀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가짜 문이 실제로는 진짜 입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4000년 전의 조각상, 유물, 비밀로 가득 찬 숨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우세레풀의 왕자였어요. 우사르 에프 라 또는 와서 에프 라라고도 부르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지만 이 친구는 결코 보통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분홍색 화강암 문에 새겨진 상형 문자에선 그를 세습 왕자, 부토와 네크엡의 총독, 왕실 서기관, 장관, 판사, 성가의 사제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대 이집트 버전의 데너리스 타르가리엔과 같았어요.
이 비문들은 그의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며 두 지역을 잇는 직함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세커의 사제라는 칭호는 그를 묘지의 신, 즉 매의 머리를 가진 신과 연결시켜줍니다. 이 신은 산자의 수호신이자 동시에 죽은 자의 신이기도 했으니 사카라의 유명한 위치에 무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왕자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더욱 미스테리한 것은 우세레풀의 왕자가 공식적인 왕 목록이나 왕실의 가계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가 통치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고전 정치 드라마에서 그의 유산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현재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존재가 삭제된 것이 5왕조 초기, 특히 그의 아버지 우루카프가 이집트의 종교 질서를 재편하던 시기에 변화하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우세르카프 왕은 완전히 판도를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5왕조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신 라를 기존의 신들보다 우대함으로써 종교혁명을 일으켰어요. 맞습니다. 우세르카프는 아부시르의 최초의 태양신전을 건설하여 왕조 전체의 태양 숭배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세르카프가 짧지만 혁명적인 통치를 마무리한 후 사우레, 네페리르카레, 리우세레 이니 등 제5왕조의 보이밴드인 파라오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이들은 모두 피라미드 건설과 돈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먼 나라로 무역로를 개척하고 남의 일처럼 신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더욱 멋져졌어요. 저승의 영원한 메뉴처럼 의식용 음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문으로 덮인 아름다운 붉은 화강암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이 음식을 마술처럼 먹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 실제로 이 음식을 먹은 것은 장례 사제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도자기 파편, 부적, 페인트 칠한 벽도 있었지만 진짜 볼거리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는데 좋은 의미에서요. 팀은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조제세르 왕과 그의 아내, 그리고 10달의 동상을 우세레풀의 왕자의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제세르는 우세르카프보다 몇 세기 전에 살았는데 그의 조각상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조제세르 왕의 재위 기간에 만들어졌고 아마도 최초로 건설된 피라미드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조제세르 이후 수천 년이 지난 26왕조 시대에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나 여전히 숭배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집광이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그곳에서 발견된 일부 판화와 조각상이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무덤이 아마도 화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정말 고대의 실내 장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덤 동쪽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된 또 다른 입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한 또 다른 제5왕조의 파라오인 네페리르카레 왕과 관련된 비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구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사카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13개의 분홍색 화강암 조각상들이 마치 저승의 차량관리국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높은 등받이 벤치에 일렬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왕자의 아내를 상징하는 높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머리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검은 화강암 조각상은 거꾸로 세워진 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무덤이 수세기 동안 조용히 지하에 묻혀 있다가 언젠가 넘어진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의 위치와 머리 모양으로 보아 엄격한 사회적 위계 질서를 따랐으며 중앙의 인물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징하고 머리 없는 조각상은 미완성된 작품이거나 나중에 파손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은 화강암 조각상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무덤 안에 당당히 서 있는 또 다른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의 디자인과 비문으로 볼 때 조제세르상이 이장된 시기와 같은 26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이 버려진 채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재사용되고 개조되었으며 심지어는 후대에 의해 추앙받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죠. 참고로 후기의 검은 화강암은 지하세계의 신 오시리스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의 존재는 이 무덤이 왕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의식 공간으로 있었다는 단서입니다. 거대한 화강암 문, 깜짝 동상, 재사용된 무덤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정말 짜릿한 발견이 됐어요. 우세레풀의 왕자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무덤은 사카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무덤 중 하나예요. 이 무덤은 고대 왕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과거와 계속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가짜 문 뒤에 무덤을 숨길까요? 왜 다른 시대의 조각상들로 무덤을 포장했을까요? 그리고 우세레풀의 왕자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이러한 미스테리들은 고고학자들을 계속 발굴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결국 이 발견은 단순히 무덤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많은 것이 밝혀질수록 고대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게 됩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거대한 분홍색 화강암 문 뒤에서 말이죠. 약 14,000년 전 다른 행성에서 온 뛰어난 기술을 가진 건축가들이 지구에 착륙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완벽하게 맞물리는 블록으로 거대한 석조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시대를 몇 세기나 앞선 첨단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에요. 푸마 푼쿠의 미스테리를 설명하려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 인상적인 건축물을 언제 어떻게 누가 지었는지 우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푸마 푼쿠는 볼리비아의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 있는 고대 도시 티와나쿠의 일부입니다. 티와나쿠는 잉카 전통에서 중요한 장소예요. 잉카인들은 이곳을 세상이 창조된 장소로 믿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푸마 푼쿠가 서기 536년경에 지어졌다고 추정합니다. 최초의 유럽인은 16세기 중반에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푸마 푼쿠의 중심에는 학교 버스만큼 큰 거대한 돌 블록으로 채워진 계단식 플랫폼이 있습니다. 가장 큰 바위의 무게는 무려 131톤으로 코끼리 20마리보다 무겁습니다. 작은 바위는 소파만큼 크기도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적어도 5개의 큰 관문이 있었으며 거대한 기념물의 일부였을 수도 있는 작은 관문도 여러 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붉은 사암과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암석 중 하나인 안산암이라는 2가지 종류의 돌을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건축물의 H형 블록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처럼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고대 문명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심지어 작은 바위도 소파만큼이나 커요. 이 블록들은 서로 맞도록 정밀한 구멍과 홈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완벽한 직선을 만들고 동일한 각도로 자르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들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도구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문명이 이 정도의 정밀도를 갖추기까지는 1000년이 더 걸렸습니다.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는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운반했는지입니다. 푸마 푼쿠는 해발 3840m라는 나무조차 자라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바퀴도 크레인도 현대식 기계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원래 위치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라마 가죽 밧줄과 경사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버전은 기원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티와나쿠 문명이 이 인상적인 유적지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서쪽 궁전, 중앙의 넓은 광장, 성벽으로 둘러싸인 동쪽 궁전 등 다양한 구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단지였습니다.
오래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을 거예요. 햇빛에 반짝이는 광택이 나는 금속 명판, 건물을 장식하는 밝은 색의 직물과 도자기, 광장을 거니는 정교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까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티와나쿠 사람들이 푸마풍쿠를 어떻게 지었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들이 이런 일을 해냈다면 아마도 단서를 남겼을 겁니다. 게다가 티와나쿠 사람들은 거대한 돌블록을 완벽하고 정밀하게 조각하고 옮기는 데 필요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 이곳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건축사학자들은 망치 돌로는 그렇게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과정에서 사용된 금속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도구로 인식하지 못했던 색다른 것을 도구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죠. 고대 건축가들은 돌이 다시 굳기 전에 조각하기 쉽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는 오늘날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처럼 액체 상태의 돌을 틀에 부어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미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뜻이 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아틀란티스나 다른 사라진 문명이 전 지구적 재앙으로 멸망하기 전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강력한 신들이 놀라운 힘으로 거대한 돌블록을 들어 올리고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푸마풍쿠가 너무 발전해서 건축업자들이 우주에서 온 방문객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완벽한 절단과 거대한 돌은 마치 현대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티와나쿠의 일부 조각에는 헬멧 모양을 한 인물이 있어 우주여행자들이 남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공식적으로 반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기록에서 초정밀 측정치를 사용해서 푸마풍쿠의 디지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3D 프린터로 원래 크기의 4%로 축소한 미니어처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을 인쇄한 후 팀은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크기, 모양, 디자인별로 분류했습니다. 어떤 블록에는 금속 클램프를 고정하기 위한 특수 홈이 있고 어떤 블록에는 장식용 조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형을 완성했을 때 그들은 건물 중 하나가 매우 익숙한 디자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근 두 곳의 건물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푸마풍쿠가 외계인이 아닌 인간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푸마풍쿠에서 돌을 훔쳐서 옮겨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고고학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UCLA 연구팀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 덕에 전 세계의 연구원들이 볼리비아에 가지 않고도 이 유적지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이 미스테리의 새로운 반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직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과거의 또 다른 건축물은 약 3000에서 3500년 전에 지어진 매장지인 사카라의 세라피움입니다. 1850년 프랑스 과학자가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세라피움 내부에서 긴 지하 복도를 발견했어요. 복도 양쪽에는 거대한 석실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거대한 화강암 석관이 있었어요. 이 석관은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아피스 황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황소를 신이 선택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족처럼 대접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황소들이 푸타의 화신이며 왕국을 보호하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라핌 내부의 석상자 중 일부는 무게가 약 70톤에 달했습니다. 완벽하게 직선적인 각도와 매끄러운 표면으로 만들어졌죠. 과학자들은 바닥에서 롤러 자국을 발견하고 이집트인들이 석관을 옮길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지렛대가 달린 나무 윈치를 발견했습니다. 매장실이 복도 바닥보다 낮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모래를 채우고 석관을 제자리로 굴린 다음 천천히 모래를 제거하여 완벽하게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세라핌에서 발견된 돌 비문에 따르면 이 돌 상자 하나를 옮기는 데만 28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석관은 황소를 위한 것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컸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파라오는 작은 관에 묻혔기 때문에 이 상자가 그렇게 거대했다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또 다른 의문은 석회암 대신 조각하기 어려운 화강암을 사용한 이유예요.
어떤 사람들은 돌상자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고대의 에너지 발전기였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발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된 화강암 상자 안에 음식이나 고기를 넣고 발효가 일어나도록 방치하면 내부에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화강암에는 압력을 가하면 전기를 생성하는 특별한 결정체인 석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상자의 뚜껑이 열리면서 가스가 방출될 수 있었어요. 세라핌에서 발견된 고대 그림에는 상자 위에 돌을 쌓아 올려 뚜껑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천 년 후 탐험가들이 이 상자를 열었을 때 황소 뼈만 발견했는데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유기물질이 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돌상자가 실제로 고대 에너지 시스템인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고고학자가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을 발견했습니다. 금과 은 22톤이 실린 스페인 갈레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금이면 오늘날 약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건 배 한 척에서만 나온 돈이에요. 고고학자 알렉산드르 몬테이로는 이걸 거의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1615년 실종된 배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던 중 몇 가지 문서를 발견하고 그 배를 찾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수년이 지난 후 알렉산드르는 이 특정 배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포르투갈 해역에서만 8,620척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250척은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으로 누구나 들으면 손이 떨릴 만한 발견이죠. 이 배들은 대부분 날씨와 같은 지루한 이유로 침몰했지만 때로는 전투에서 파괴되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장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금과 기타 보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한 몫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알렉산드르는 30년 동안 역사적인 난파선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다소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침몰한 많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1816년 포르투갈에서 가장 부유했던 한 남자의 배가 호주에서 6만 6천 은화라는 엄청난 양을 싣고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포르투갈에서 호주 해역에 침몰한 최초의 선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부와 장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고대 침몰선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 깊고 깊은 곳에 있고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한 나라의 역사를 훔치는 일인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물론 당시 바다를 탐험한 나라는 포르투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해안에는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이 가득해요. 실제로 현재 수중에는 약 100만 척의 역사적인 난파선이 있고 바다 밑에 버려진 보물의 가치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엄청난 금액이지만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찾는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양 보물 발견이 엄청난 소송과 긴 감옥살이로 이어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746년 브리타니의 한 섬 근처에서 격렬한 폭풍으로 프린스 드 콘티라는 배가 부서지면서 시작돼요. 배 안에는 차와 도자기, 금괴 100개가 가득 실려 있었죠. 물론 배의 선주들은 전리품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이 쉽지 않다면 18세기에는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배를 발견하는 데는 200년이 넘게 걸렸어요. 마침내 1975년 한 무리의 프랑스인들이 이 배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프랑스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지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프랑스 친구들은 발견 사실을 발표했지만 배에서 나온 부식된 대포만이었습니다. 그럼 금은요? 당연히 팔았겠죠. 골드바 한 개당 가격이 12만 5천 달러에서 23만 1천 달러에 달해요. 프랑스 당국은 도난당한 금을 되찾는데 거의 50년이 걸렸고 모든 금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플로리다에 사는 노부부가 구입했으며 돈 세탁, 조직 범죄,
문화재 밀매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정도로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밀렵꾼들은 또한 일부 금괴를 대형 박물관 컬렉션에 판매하기도 했어요. 이제 1850년대로 돌아가 파나마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기선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운행되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였습니다. 이동 경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배에 금을 싣고 이동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등장한 이유예요. 1857년 이 배에는 578명의 승객과 약 10톤의 금이 실려 있었어요. 극소수만이 살아남았고 약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금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88년 콜럼버스의 한 투자자 그룹이 이 배를 찾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연구는 토미 톰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토미는 금으로 가득 찬 이 침몰선을 찾겠다는 생각에 정말 미쳐 있었어요. 특히 이 배는 대서양 수면 2286m 아래에 있었고 배를 회수하려면 많은 첨단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토미는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161명의 투자자들이 그의 모험에 돈을 투자했지만 그들이 진심을 담아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에 12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건 아니죠. 금을 회수하자마자 39개의 보험회사가 연구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배가 운항 중일 때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화물에 보험을 들었고 100년 이상 지난 후 마침내 화물이 회수되자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회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고 금의 92%는 연구팀에게 돌아갔어요. 투자자들이 416만 달러를 가지고 도주한 토미 톰슨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음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500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때로는 난파선도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지 않고 발견되는 해양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에 122톤 무게의 은화 2000 상자를 싣고 침몰한 증기선 SS 시티 오브 카이로가 있어요. 딥 오션 서치라는 회사가 타이타닉보다 1372m 낮은 수심인 5182m에서 동전을 회수했고 3400만 파운드가 영국 재무부에 전달되었으며 딥 오션 서치도 한 몫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일부 동전은 수집가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마도 수중 고고학 발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네, 제가 해적의 꿈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을 습격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에겐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해저에는 약 771조 달러에 달하는 금이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금이 물속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마치 수중 금광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아시나요? 금은 물속의 미네랄과 섞여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금덩어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물 1리터에는 130억 분의 1g의 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금입자를 물에서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에도 사기가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한 남자가 바닷물에서 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자 그는 현금을 들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정말 금을 얻고 싶다면 1.6조 톤의 금이 있는 지구의 핵에서 금을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의 핵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것보다 16배나 많은 양의 금이 있어요. 아직 아무도 감히 그곳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기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양 보물을 발견하거나 적어도 은화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